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이나 사망 피해가 커져 의료 체계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거리 두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00만 명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독일도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주요 국가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고 다른 변이와 구분도 쉽지 않은 새 변이 수십 건이 일본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18%나 더 강하고 PCR 검사에서도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아 스텔스 변이라고 불리는 새 변이가 최소 27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증가로 중증 사망 피해가 커지고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해져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현재 중증 화율이나 의료체계 가동률을 봤을 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거리두기 강화 없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차근차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연휴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 사저가 있는 양산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며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당초 올해 설 명절에는 양산으로 귀성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며 방역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추석과 부모님 기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올해 설에는 양산을 방문하기 원했지만 오미크론 상황으로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지만 확진자를 가려내는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 자칫 감염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닌 PCR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 검사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회는 신속 항원 검사를 무증상 환자에 도입할 경우 가짜 음성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유행이 올 때마다 되풀이됐고 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바로 병상 부족 문제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델타 변이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공공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접어들어서 3차 병원의 전원이 저희 안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옮기는 환자분도 그 상급병원
환자 전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순서가 4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양쪽 폐하에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쫙 퍼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예요. 지금. 아마 집에서 많이 좀 참으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바로 오시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부업차가 있는 거죠. 환자가 부르니까 가서 환자를 씻긴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니까 뱅뱅뱅 도는 거예요.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때문에 양수가 터졌다고 하시고 지금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5분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양성 나와가지고 진료 못 보고 있습니다. 진료가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9개월 된 임부시고요. 네, 저희 병실이 없어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는 지난 2년 동안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 대부분이 민간 병원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 의료의 민영화 정도가 높은 미국보다도 적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도 정부가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급하니까 민간 병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그냥 콱콱 줘요. 그게 안 하면은 민간 병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의료 공백 속에 숨진 17살 소년. 병상이 부족해 시설 안에서 신음하다 목숨을 잃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재난. K방역의 성과를 기리기보다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립법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이윤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거나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성장은 어떻게 도울 것이고 이런 설계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YTN 고한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가 역대 최대로 적발됐습니다. 전년 대비 700%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주로 온라인과 국제우편, 또 화물 운송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날의 항공기 부품입니다. 안쪽 구멍이 막혀 있어서 파봤습니다. 흔히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탄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장치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상화물의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뜯었더니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밀수는 지난해 총 1000여 건에 1272kg,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무려 757%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 이 두 종류의 양만 따져봐도 6,400만 명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10kg 이하 소량의 자가소비용 국제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 경로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필로폰 적발이 849% 폭증했고 이름도 생소한 케타민과 러시 등 신종 마약의 적발량도 569% 급증했다는 겁니다. 또 대마류도 50% 증가했는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 지역서 대부분 밀반입됐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킬로그램 단위 대규모 필로폰 밀수가 증가되고 있고 마약 홍보 판매 등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접근하여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한국.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남용되는 코카인 밀수의 경위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다 신종 마약류 밀수도 급증하고 있어서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00만 명 이상이 새로 확진돼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36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단위 집계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25일 하루 사이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96%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73%였던 오미크론 변이의 비중은 91%까지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갱신했지만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ir werden im Rahmen der Prognose in den nächsten 14 Tagen den Höhepunkt der Omikron-Welle in Österreich sehen. WHO는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주 전에는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71%였지만 3주 전에는 55%, 2주 전에는 20%, 지난주에는 5%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아프리카 지역만 전주 대비 확진자가 줄었지만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1% 감소한 데 이어 미주 지역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확진자가 늘었는데 증가율로 보면 동기 중에 39%, 동남아시아 36%, 유럽 13%의 순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 실태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방어하고 치료하는 어떤 것인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위기 이후 공존 상황에 대한 장기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감소해 감내할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위기를 넘겼다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을 마친 건강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1회 접종할 예정입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추가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백신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을 3차 접종할 경우 백신의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텔스 변이가 일본에서 27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인 BA2의 감염 사례가 27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종은 일부 유전자의 결함으로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아 이른바 스텔스 변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는 새 변종의 감염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18% 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기존 주류형과 파생종 간 입원율 차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내 코로나 감염자의 97%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발표됐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국 감염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경우 다음 달 초 주민 10명 중 1명이 밀접 접촉자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감염 폭발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무료 검사는 증상이 없으면 좀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5人家族なんですけど、3人分しかもらえなかった。子供の方の小学校でコロナが出てしまって、学級閉鎖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ちょっと確認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して。 기시다 일본 총리는 코로나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무료 검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검사 역시 폭증해 검사용 약품 등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地域によっては検査キットが手に入りづらくなっているとの声も聞い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검사 키트 제조업체에 하루 80만 회분 생산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은 어디가 정점일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감염자 1명당 밀접 접촉자를 5명으로 하고 열흘 격리를 전제로 할 경우 다음 달 8일 도쿄는 주민 10%가 밀접 접촉자가 될 것이라는 추산치도 나왔습니다. 2月8日に143万人自宅待機の人が出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ギリギリの人数で切り回ししてるっていう部分がかなり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まあ社会が麻痺するっていうことが十分あり得るというふうに。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 못해 일본 정부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는 의료진이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족한 검사 키트를 병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중반대까지 늘어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체계가 전원 PCR 검사에서 우선 신속 항원 검사 후 PCR 검사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서 현장의 혼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지금 국내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런 추세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예방 접종률도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차 접종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리 숫자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유행의 높이가 좀 낮으면서 좀 더 길게 가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14,518명 우리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네. 전일 대비해서는 1,506명 늘어난 것이지만 이게 사흘 전 월요일에는 7,513명이었거든요. 사흘 만에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반면에 위중증 환자는 35명이 줄어서 이것도 뭐 거의 최근 한 달간의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50명입니다. 12월 29일에 1,151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3분의 1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지난 그러네요. 한 달간. 네. 그래서 3분의 1 수준까지 가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은 18%, 전국은 18.3%로 안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이 추세는 사실은 지난 15일경에 3, 4천 명으로 확진자가 줄었을 때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오미크론 변이주가 위중증화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낮은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한두 주 좀 시차를 두고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는 입장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방역 당국의 예측을 보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 달 뒤인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또 네. 총리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좀 적은 수일 것이 맞는데 네. 3만 명은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은 오미크론의 점유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월의 첫째 주가 12.5%, 둘째 주가 26.7%, 셋째 주가 50.3%입니다. 이 수치는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난주에 50.3%에서 이번 주말에 뭐 100%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속도는 정체기를 가겠지만 역시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급증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2배가 되는 순간은 아마 연휴가 지나면서는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는 3일, 4일 뭐 이 주간에 진단검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거의 또 2배 수준이 돼서 한 3만 명까지 바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3만 명에서 이제 그다음 늘어나는 것은 아마 2월 말 3월 초 중에 정점을 이루게 된다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감히 한 8, 9만 명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도 우리는 급격히 떨어지지는 못하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의료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방역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2-3달에 걸쳐서 완만하게 유행이 지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도 높아지고 즉 이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과 또 자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합쳐지게 되면 거의 완전한 수준의 면역이 일어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집단 면역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면 이렇게 대유행이 일어나지는 않고 엔데믹 상황, 네. 주기적으로 유행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 즉 치명률이 0.1% 전후가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올 가을 지나면서 찬바람이 날 때쯤이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수만 명 정도의 유행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그리고 동네 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뀌는데요. 자, 먼저 살펴보면 고령자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PCR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교수님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네 병의원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좀 정책이라고 좀 도입하는 시기가 서서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정을 받는 병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별검사에 가시면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PCR 검사 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은 신속 항원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자가 검사 키트도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점은 이 시기에는 사실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을 때 그 선별 검사소에서 받은 것은 음성이 나오면은 24시간 유효한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검체 채취를 해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3일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 60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든지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문자를 받았다든지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고위험군들에 한해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일단은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서 일단 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이제 병의원들 중에서도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때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예. 거기서도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역 패스로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 다시 검체 채취를 해서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할 수도 있고 검체 채취가 거기서 만약 어렵다 그러면 선별검사소에 다시 보내서 검체 채취를 하면서 PCR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검사법이 장소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거나 두 번째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5,000원을 내고 의사 같은 전문가가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인 감독 하에 본인이 직접 스스로 코에 면봉을 넣는 검사를 무료로 하게 됩니다. 이 검사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어떤 걸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PCR 증폭 검사가 제일 정확하죠. 예. 예, 그렇지만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2월 3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그 8,000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2-3시간씩 진단검사 받을 때 줄 섰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15,000명 이상씩 되게 되면 사실 진단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PCR로서는 역량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 혹은 자가 검사 키트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용이라고 그래서 비인두 도말 지금 검체 채취 PCR 검사에서 채취하는 것처럼 코 속 깊은 곳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그 진단 키트 자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또 자가 검사 키트라는 것은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의 감독하에 자기가 직접 그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방역 패스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호흡기 전담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좀 더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 전환의 핵심이 이제 바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확대 방침인데요.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사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듯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음성 발견율이 높고 어느 정도의 또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특성에 맞춘 진단검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CR을 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PCR 진단으로 그 밀접 접촉자를 찾아냈다고 하면은 통보가 가는 데까지 아마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2-3일 걸린 후에 밀접 접촉자를 격리를 하여도 이 오미크론은 굉장히 빨리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또 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선별검사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다 보면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선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방역당국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선별검사소에서 진단을 받아서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초기 감염일 경우에는 PCR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짜 음성, 즉 자기는 감염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초기에는 이것들이 양성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까지만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접촉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PCR보다는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해서 PCR 경우에서는 48시간이었었는데 신속 이 항원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으로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냄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격리는 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오미크론이 예를 들어 7-8만 명까지 올라간다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지금까지의 빠른 진단과 빠른 격리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방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들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유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아주 잘 끼고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즉 한두 달 동안은 개인 방역에 훨씬 더 유념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의료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조금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시행이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병원에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입장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시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일부 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규모라고 그러면은 전국에 654개의 그 감염병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 모든 곳이 다 검체 채취를 할 수가 있지는 않고 116개는 검체 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동네 병원 의원의 참여가 뭐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 세부 지침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서 내일이 29일인가요? 예. 29일 금요일 날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동네 병의원들이 지정을 하면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병원 아니면은 채취는 하지 못하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확진자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들 간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감염 방지, 감염 관리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동선 확보가 필요하겠죠. 일반 환자들 또는 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대기실에서의 밀집도가 높으면은 그 부분도 감염이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검체를 채취하는 그 검체 채취실에도 감염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의료진과 그 환자 간의 감염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병의원별로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역 의사회들에서 잘 의논을 하셔갖고 그 지침들을 세부적으로 더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확진이 됐을 경우 그 병의원들에서 재택 치료를 관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낮 시간은 괜찮지만 야간이라든지 혹은 주말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이냐. 뭐 한 10개 병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번제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 제한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동네 병의원들의 특성상 하루라도 이거 밤을 새면서 이것들을 하기가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아마 사람 인력을 따로 쓰면서 이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새로운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들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디든지 병원급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급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하면서 24시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평가를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 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8%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공률 98%는 그만큼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로만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이 빚어낸 병폐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두고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자리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한울 5호기가 자동 정지한 이유는 냉각제 펌프 부품의 전류와 열의 차단이 완전하지 않아 과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5호기의 사건 조사와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울 5호기의 자동정지 원인에 대해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전동기 내 부품이 절연되지 않아 전선 사이에 과전류와 과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 정지 당시 절차에 따라 안전 설비가 작동해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인 증가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울 5호기 내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 전동기로 교체됐으며 원안위는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의 의지를 내놨습니다. 당장의 기준금리는 동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의 0에서 0.25%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ts policy interest rate near zero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입 축소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씩 축소해 왔고 이번 달부터 2배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3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준은 또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목표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에 걸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도가 심화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뉴욕 증시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중 대응 전선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 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큰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쿠바의 잘못을 비판할 때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란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의 눈을 찌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눈을 찌르다는 심기를 건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한 사례를 들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고 중국의 강압이 최선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다가올 한국의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에 상관없이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지 시간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조기 참여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은 중국 주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먼 미래의 일 같았던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운전자가 없는 고속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을 바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전문가신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열렸던 그 CES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셨잖아요. 자, 일단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자율주행 대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그 로버레이스라는 게 유럽 거고 미국에서는 인디라는 자율주행 레이스가 시작을 하면서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동시에 주행해서 이제 경기를 해보자. 그런 게 이제 2019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게 그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레이싱카인가요? 차는 이 레이싱카는 워낙 그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차량 제작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저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없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저게 300km까지 달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300km까지 거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에 이제 운전석이 없는 대신에 부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고속 자율주행 레이싱카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가요? 뭐 기본적인 자율주행 차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차가 빠르고 조금만 그 실수만 하더라도 차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런 쪽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런 레이싱이 그 다른 차량과의 거리는 물론이고 뭐 코스에 대한 이해, 뭐 장애물, 노면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 경기를 보니까 그 어떤 그 잘 달리던 차량이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뭐 서킷을 벗어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점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까요? 그 고속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차가 굉장히 조금만 핸들을 잘못 돌려도 차가 스핀을 합니다. 뭐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이 스핀하는 이유가 뭐 제어 알고리즘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른 차를 인식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또 위치를 측정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든 간에 차가 좀만 잘못을 제어하면은 차가 코스를 이탈하고 또 자기가 다른 차나 뭐 다른 경기 방법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조심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 이번 2차 대회에서 그 어떤 차가 스핀을 하면서 1, 2등에 갈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유럽 팀들인데요. 유럽 팀들은 전통적인 이쪽이 좀 대회가 몇 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왔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현대자동차 대회를 주로 중심을 준비했었는데 이 유럽 팀들은 이제 거기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나와서 한 280km 정도까지 거의 차량의 거의 뭐 99%의 성능을 끌어내면서 주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두 팀이 거의 이제 그 진짜 뭐 박상박하를 펼치다가 이제 한 팀의 센서가 무슨 뭘 잘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살짝 돌렸는데 그게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워낙 고속이니까. 워낙 고속이니까요. 그렇군요. 사실 뭐 사람도 많은 주행 연습 끝에 운전면허도 따고 그렇게 이제 도로를 나서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어디서 연습을 하게 되나요? 그 저희 사실 상암지구가 자동차 연습하는 그 샌드박스고 저 여기 경기도 화성에 K시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연습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자율주행 차를 특정한 허가를 받으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그 허가증도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람은 열심히 운전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전통적인 기법은 그래도 각 알고리즘을 짜고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나가 운전을 바로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수많은 수백만 뭐 수천만 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운전을 처음부터 배우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그 요즘에 AI 업계에서 얘기 많이 하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인 거죠. 자, 가상 환경에서 수백만 번의 주행 연습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이 완성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오늘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전문가시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판매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면 그 테슬라라든가 웨이모 같은 쪽에서 그 실용적인 거 아니면 또 자기네 테스트하는 쪽으로 보면은 고속도로는 한 거의 뭐 꽤 안전하게 하고 다만 이제 복잡한 이런 간선도로 이런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차들이 판매되거나 그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 기본적인 그 성능은 많이 따라가 있지만 그 신뢰성으로 볼 때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리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로 모셨지만 원래 이제 사실 주력 연구 대상은 무인 드론이셨고 또 무인 항공기 연구 1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혼자 움직이는 뭐 로봇, 뭐 자동차, 항공기들 관심이 많았고요. 네. 다만 이제 석사 때 처음 시작한 연구가 그 제어였기 때문에 그 제어를 네. 이제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헬리콥터, 그래서 지금 같은 거 이런 프로펠러 4개 있는 그런 네. 게 아니고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를 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양쪽이 다 친숙합니다. 그래서 예. 또 유학 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당시부터 또 자율주행이 90년 그 무인항공기가 90년대부터 막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자율주행 2000년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경력을 이제 카이스트 오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도 그런 관심이 이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차나 비행기는 굉장히 다르고 운전할 수 있다고 비행기를 볼 수는 아니지만 이게 로보틱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뭔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혼자서 대응한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제 무인 항공기 기술과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기술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항공기가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비행을 하는 거는 이미 꽤 알려진 기술이고요. 예. 이 항공기들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으로 거의 모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륙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최근 하는 뭐 무인 항공기 드론 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되려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포함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따라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제 규제, 또 추락하면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고요. 자율주행도 물론 충돌하거나 하면서 인명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돌하는 그 파손은 자기 차 주변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 그런 거는 좀 작은데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실제 도로를 복잡한 도로를 인식하고 네. 그거 하는 거는 여전히 멀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운전에 대해서라면 좀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에틸렌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하정명 박사팀은 메탄가스 등 바이오가스에서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나노 구조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나노 구조 촉매가 기존 생산 공정보다 촉매 반응 온도를 100도 정도 낮췄는데 이를 통해 에틸렌 생산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산물 생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을 결합하면 초강력 슈퍼 면역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백신을 맞거나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 면역 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면역이 형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이브리드 면역이 형성되면 항체의 중화 효능이 백신만 접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강해지고 항체도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기 전에 진행됐으나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 감염에서도 비슷한 면역 증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가 서울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6일 서울 홍릉숲에서 복수초 개화가 건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수초 개화는 홍릉숲의 평년 복수초 개화일인 2월 12일보다 2주 이상 빠른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복수초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평균 개화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지고 있다며 2015년 1월 개화가 처음으로 관측된 이후 대체로 1월에 복수초가 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국의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오히려 확산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확대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